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좋은 세상 제한병원의 이영수입니다. 저희 병원은 암 환자만 보는 병원인데 여러 가지로 항상 환자들 볼 때마다 좀 죄송스럽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로 이제 암을 치료할 때의 리저널 트리트먼트, 국소적인 치료와 시스테믹한 걸 같이 하는데, 이 비타민 치료도 시스테믹한 치료의 하나겠죠. 하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시스테믹한 것보다는 리저널한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시스테믹한 거는 이제 케모세라피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답답한 게, 어저께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케모세라피의 역사가 케모세라피 역사가 30년쯤 됐지만 재작년에 미국 암학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30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항암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10%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90%를 해결할 방법을 또 우리 같은 의사들이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랑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 거만 하시면 돼요. 좌우 거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 PDT, 포토세라피, 악성 종양제, 폴리펩타이드, MSC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는 거는 사실 이 터미널지가 잘못됐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3년 전에 온열암 치료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드셨는데 거기서 그냥 온열암 치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찜질 같은 개념이 좀 혼돈이 되는데 실제로 전신 온열 치료는 따로 있습니다. EHY 200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체온을 실제로 43도까지 올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치료죠. 그래서 모든 감시장치를 다 달고 CPR 준비하고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코스 계속 한 30분 간격으로 하면서 한 5시간 정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아직 허가가 안 나서 조금 시도하다가 요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소적인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주파 프로브를 이용해서 실제로 라이게이션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도 헤파토마 환자는 이제 부분적으로 쓰는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치료하는 이제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런캔서가 페리페리아에 조그만 노드에 있을 때는 고주파 프로브로 라이게이션 합니다. 하는데 한참 했었는데 그것도 시각적 제약이 좀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거를 안 하고 큰 도자를 이용해서 전신적으로 에너지를 줘서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주파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주파 이제 대학에서 시작한 게 15년 정도 돼요.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지금 통용되는 장비는 유럽 장비 두 종류하고 일본 장비 그리고 미국 장비가 있는데 미국 장비는 포커싱을 하게 돼 있어요. 장비 자체에 MRI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리전을 타겟팅을 해서 하는 장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본 장비나 유럽 장비는 오토 포커싱이라고 해서 헤드와 도자 사이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서 스스로 리전을 찾아가는. 그래서 저희 해보면은 이제 장비가 좀 오래된 장비는 리전을 찾는데 한 20-30분 걸려요. 그게 이제 원리가 정상세포와 튜머셀의 이 바스큘러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베슬들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튜머셀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베슬들이 엉겨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렉트로 차지가 많이 꽂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침대랑 위에 있는 것이 하나의 일렉트로 필드를 형성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온열 치료라는 텀이 잘못됐다는 게 이건 이제 뭐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고신대 종양방사선과에서 오랫동안 온열 치료하신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온열 치료라는 건 많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체온은 1도 정도 안 올라갑니다. 우리 체온은. 그리고 그 튜머셀의 온도도 한 42도, 3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열보다는 열을 일렉트로케모세라피라고 명명하자. 그래서 특정한 튜머셀에만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것이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셀을 아프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클래시컬 차이인데 이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튜머셀에만 집중되게 되고 또 열도 정상세포는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풀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혈액순환에 의해서. 근데 암세포 주위의 혈관들은 풀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 온도만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방사선 치료는 튜머셀의 온도가 73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네프로시스가 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요즘 뭐 IVRT라든지 아주 모디파이해서 리전에만 할 수 있는 IMRT라든지 그런 뭐 투모세라피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도 2번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방사선 치료를 2번 같은 걸 했다는 거는 이니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맥시멈 도수를 다 안 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의 경우에는 5천 라디에이션이 맥시멈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에 5천 라디에이션 다 써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케모, CCRT 같이 할 때는 케모하면서 레디에이션 3천만 쓰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2, 3년 후에 리크했을 때 나머지 2천 라디에이션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헤드앤 캔서에서는 레디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해요. 그래서 사이로드 캔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익스터널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튜머 셀 자체가 레디에이션을 잘 먹지도 않지만 내 그 스킨 그 뻔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식도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경우에도 레디에이션에 의한 그 중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고주파 치료는 그 셀의 온도가 43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연가시킨다 내지는 생식능력을 특화시켜서 리제레이션을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 병원 그 작년에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16개월 동안에 있었던 환자 2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성별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나이도 뭐 50대가 제일 많았고 치료 횟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일주일에 몇 번을 치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그 히샤 프로테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옛날 장비들은 48시간이 지나야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운 장비들은 꼭 그렇지 않다. 리즌만 다르다면 매일 된다. 그러나 한 리즌을 갖다가 48시간 이전에 하면은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펙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우리 2번, 3번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같은 로컬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어드밴스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타스타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군데, 3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6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치료 환자의 병변은 우리나라 암 분포와 비슷합니다. 위암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폐암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메타스타스가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런캔스가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렉타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렁 쪽 기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한 사이클을 12회로 해서 뭐 테모세라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2사이클 정도, 2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CT를 찍어서 비교해요. 그래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스테이블 디지까지를 이펙트가 있다고 보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대체역이나 보안 대체역의 문제가 컨트롤 스타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그 환자들한테도 말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컨트롤 스타디가 돼야죠. 이 치료만 한 사람과 이 치료와 다른 걸 한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를 하면서 다른 치료를 못하게 하고 스타디 목적을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쉽지 않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 병원 오면서 자기는 뭐 수술이나 하감을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설득시켜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우리 병원에서 케모세라피랑 같이 해라. 대신 그 작년에 이제 이대병원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은 그 케모세라피도 문제가 이게 횟수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매일 할 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서 어느 사이클이 지나가면은 내성이 생기거나 독성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리커에서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 정통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케모세라피를 끌고 가는 기간만 컨트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케모세라피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 치료 기간을 늘린다는 말이 라이프 스판이 늘어나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치료들을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케모세라피를 로도즈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의 용량으로 써서 오랫동안. 독일 가면 그렇게 많이 해요. 독일 가면은 다른 치료와 병행하면서 케모세라피나 레디션을 용량을 낮춰서 오랫동안 컨트롤해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는데 이대병원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소로 교수 만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특히 이제 오바리 캔서 같은 경우는 재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번, 세 번 약을 바꾸면 쓸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케모세라피를 2년 이상 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케모세라피를 같이 하도록 아니면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5FO 같은 것도 TS1이라고 먹는 것도 나와 있고 뭐 젤로다도 있고 그래서 먹는 항암이라도 한번 같이 해보자는 식으로 유도를 하지 절대 우리 병원 치료만 하세요라고는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한 부분이 다른 치료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케모 하시는 분이 또 레디에이션, 또 CCRT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어럴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저희 병원 치료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 또는 제너럴 컨디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분 그런 분들이 한해서만 저희 병원 치료를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여기 45%는 뭐냐면은 그 애프터에 대한 CT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한 경우고 55%만 분석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SD까지가 한 30% 정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펙트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과가 있는 55% 환자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반 정도에서는 치료를 했을 때 이펙트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이펙트는 예를 들어서 그 제너럴 컨디션이라든지 웰빙이 아니라 CT 소견상에서 리즌이 감소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브로드하게 얘기해서 저 환자가 뭐 힘든 게 좋아졌어,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지수가 좋아졌어, 이런 것까지 합하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건 제가 대학에서 발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대학에 있는 의사들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분석했습니다. 이제 치료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이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대학에서 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보면은 중단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게 개인 병원이라서 그런가 하는데 대학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중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디션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 케이스 중에 2개를 발표했습니다.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스몰셀 캔서 있는데 이분은 이제 EPS 2사이클 돌리고 저희 병원에서 몇 가지 치료를 갖다가 한 사이클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CT를 찍었는데 요즘은 저기 랩스 엑셀 포션에 이게 43mm 되는데 실제로 한 50m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휴지한 메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스미알이 있었고 터핑도 심했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입에서 2사이클 돌리고 저희 병원 치료 1사이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의 뭐 컴퓨터에서 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계속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키모테라피를 너무 못 견디세요. 그래서 지금은 입에서 중단하고 알린타 쓰다가 또 너무 힘들어하셔서 또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본인도 불안하고 그래서 아바스틴이라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바스틴은 이게 그 FDA에서 항암제로 인정이 됐어요. 이게 비급여라서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 몸무게에 따라서 약을 쓰는데 보통 뭐 성인의 경우에 한 사이클 하는데 300만 원 됩니다. 근데 효과는 임의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네오바스쿨라시를 갖다가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아바스틴하고 저희 병치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40세 남자 환자고요. 난스모실런 스탠스였고 이분은 1회사만 구경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습니다. 2달 정도의 결과인데 그 라이트 미들럽 쪽에 휴지 메스가 있었고요. 2개월 후에 파셜 엠시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결과를 갖고 환자 컨디션은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PDT라고 하는 건데 포토다이내믹 테라피라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검색대학하고 강남대학교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약간 고스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뭐 튜머에 스페시픽한 그런 거를 리저널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센서타이저를 갖다가 아이비로 인젝션을 해요. 근데 포토센서타이저가 두 나라에서 지금 수입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존에 쓰던 약물입니다. 이거를 인젝션을 하고 나서 이 튜머셀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 셀 멤브레인에 LDL 리셉터가 정상세포에 100배 이상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마토폴피린 델리버티인 포토센타이저를 인젝션하게 되면은 블라드 안에 있는 LDL과 결합해서 새로운 컴파운드를 형성해요. 그러면 이것이 LDL 리셉터에 붙는데 튜머 셀에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붙게 되고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상세포보다 튜머 셀이 SD 가산에 한 6.4 정도 되기 때문에 엔도사이토시스로 셀포 내로 들어간 이 포토센스타이즈가 오랫동안 익스테이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정상세포에서 다 배설되고 튜머셀에만 나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간이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인젝션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레이저를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작용 기전은 여러 가지의 이제 부정을 내는 가장 강력한 거는 이 635나노미터 레이저를 쏘는 건데 이거 포토센타이저를 딱 먹어서 이 포토센타이저가 셀 멤브레인 내에도 어떤 작용을 해서 다이렉트한 셀 파괴도 일어나지만 또는 인면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아포피시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펙트는 튜머로 가는 베스를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브레이크 같은 게 어그레신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베스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헤파토마에서 TAC 하는 원리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는 드라마틱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게 큐러티브한 트리트먼트라기보다는 팔리에이티브한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TAC도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하는 분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성공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점이 리얼타임으로 바이옵시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면역 제제들 있잖아요. 뭐 미질토 성분 이런 것들도 독일에서는 그게 시각적 허가가 엔도스코피로 바로 리저널 인젝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기 때문에 팔리에이티브하게
소노 가이드를 해서 바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뭐 매스가 너무 크다. 그걸 만약에 튜버서라피를 해서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면 엄청난 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엔도스코피를 통해서 바로 벽변에다가 인젝션을 하면은 상당히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팔리에티브한 효과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스터 수입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피아 서브큐로만 허가가 나 있잖아요. 아이비도 지금 허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서브큐를 하면서 또 아이비도 하고 또 리지널 블럭도 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허가가 된다면 엔도스코피를 보면서 일단 그 미케니컬하게 그 면역 제대로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센타이즈를 쏘은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은 듀얼 이펙트가 있을 거로 기대하는데 아직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세이프하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암에서 뭐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스토마 캔서라든지 이게 레이저 빔이 한 2cm 정도밖에 안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펙티브하게 그래서 그 엔도스코피 통해서 판크레 캔서도 만약에 거기서 2cm 안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럴 때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캔서에서는 문제가 브론코스코프를 넣어야 되는데 브론코스코프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브론코스코프이 들어가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트리트를 할 수 있지만 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말은 이제 페리페리가 있잖아요. 페리페리 가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은 고주파 프로브를 바로 틀려서 라이게이션을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리저널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법적인 규제가 많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이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레이저입니다. 630 나노. 이게 파이버를 이렇게 엔도스코피를 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성모외과 선생님 계시면은 그 서가스에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그 엔도스코피는 브론코스코피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서비각에서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해볼만 합니다. 서비각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도하면서. 이 단점이 이게 정상세포보다 셀 내에 리텐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게 리텐션이 얼마나 되냐면은 한두 달 가요. 한두 달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이렇게 동굴 생활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포스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이게 또 심평원에서 전부 다 인정 비교입니다. 비교돼서 제조법 때 다 비교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적인 비용도 크고 한 달간 동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절실한 사람이 아니면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썬번, 포토토스, 피그멘테이션이 전부 다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그 630나노미터 딱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이제 비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제 약이 하나 출시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클로포린 계통의 약이 그 체내의 리텐션 타임이 일주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활성화가 되면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만 동굴 생활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사이드 캔서도 레디아이드라인 그 먹잖아요. 먹으면은 그 이제 방광계가 8.1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아이들은 2주일간 이제 접촉 격리를 이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ml 이상 먹으면 차표시에 옛날에 4박 5일하다 요즘 1박 2일로 줄었어요. 자꾸 이제 그런 걸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정도 일주일 정도 같으면 뭐 갑상선 수술하고 일주일 차표 실리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니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에 빠졌는데 또 다들 아시다시피 초음파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음파로 그 하이퍼라이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국에서 이제 5년 전에 수입된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4대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이제 아주 밀도를 높여가지고 바로 병동에 쏘아서 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저 헤파토마 환자에 많이 쓰는데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아 저건 정말 대안이다. 그런데 갈수록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 여의도 서울에서 하면 여의도 성모병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에 막 고신대하고 부천 성모병원인가 거기 가는 건데 이게 가끔 컴플레인이 생겨요. 어른이라든지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거라든지 환자들이 좀 잘 안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삼성병원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 게 도시바랑 같이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RF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그 일렉트로케미칼 세라피를 하는 것을 갖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해보자. 그래서 도시바에서 만들어서 삼성의료원에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뭐 내년쯤 끝나면 4, 5년 후에는 상용화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포톤 세라피는 또 다 아실 거예요. 독일에서는 뭐 100년 정도 역사가 뭐 우리나라 수입된 것도 처음에 이제 우리 또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250나노미터를 쓰는 건데 환자의 피를 한 80cc를 샘플해요. 샘플해서 그 UV가 이제 자외선이 250나노미터 자외선 키트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이 레이저 에너지를 받은 셀들이 80cc밖에 안 되지만 이게 다시 체내로 들어가서 프로파게이션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셀들에다가 다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뭐냐면은 그 혈류 속에 있는 옥시전 레디칼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또 리피드 프로파일을 굉장히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개선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캔서 환자는 이거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캐머로 오래 했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라인이 안 잡혀요. 라인이 안 잡히는데 그 라인을 잡아도 플루이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리거지가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이 까맣고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하시잖아요. 현미경으로 셀 몰포로지 보잖아요. 어저께 어떤 분이 넥시아 얘기하셨는데 그 최원주 선생님도 그 셀 몰포로지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건데 그것도 옛날부터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병을 진단하는 건데 물론 정통 병리학 임상병에서 인정 안 하지만 상당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80cc를 못 뽑아요. 못 뽑는데 어떻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한 서너 번 돌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잘 뽑혀요. 색깔도 많이 붙어지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단독으로 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것 그리고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가 높은 분도 떨어지는 이펙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옥시전 레디칼을 없애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킬레이션이라고 또 많이 했잖아요, 그죠? EDTA도 하고 H2O 킬레이션도 하고 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V를 쪼으면서 그 H2O 같이 만들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더 힘들어요, 캔서 환자는. 그리고 캔서 환자는 쓰기는 좀 제한점이 일단 혈관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혈관을 통한 뭘 치료, 우리 비타민 치료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제한점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혈관이 안 나와요. 만약에 케어포트 같은 거를 100cc를 달고 있는 사람 같은 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케모에서 혈관 다 망가지고 제럴 컨디션 나빠지니까 배슬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서 또 뭐 흉수나 또 복수 같은 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비타민 C는 한 1년밖에 안 해봤는데 이번에 참 그것도 통계를 내려고 했어요. 우리 비타민 C 한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데이터를 내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왜냐면 그 비포 애프터를 낼 만큼 오랫동안 유지한 분이 없고 이분들은 이 결과를 위해서 CT를 찍자 그러면 안 찍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이제 앞을 타는 분들은 이니셜에 랩하고 CT 찍고 기회가 되면 비타민만 단독을 해서 몇 달 후에 또 CT 찍고 랩을 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또 이런 자료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하는 치료는 암 환자한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비타민 워낙 컨디션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이퍼솔미아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점점 제 바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대학에서 모든 걸 포기한 분들이 왔어요. 포기한 분들은 저희 병원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주사도 못 넣죠. 먹을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대학에서 바로 치료하고 같이 치료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악성 종양제. 이건 뭐 우리 시각청에서 난 말을 그대로 따서 제가 기타의 항악성 종양제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미즐토를 잘 아시죠? 독일에 가면 미즐토를 만드는 제약회사가 12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군데 회사께 수입이 되는데 그 2군데가 또 다 제조 공정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숙주가 5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소나무에서 나온 피 제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은 진행된 또 전이가 많이 된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또 법령이 바뀌어서 IV도 할 수 있고 또 리저널 인젝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치료도 상당히 좋은 지금처럼 써놓기만 해가지고 CT상에서 리전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독일이나 헝가리나 스페인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이 미스트를 써놓기만 해가지고는 튜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이머신 알파만이라고 원래 이거는 뭐 아주 미국의 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데 사이머신 알파화 성분을 유전자 제조하고 만든 거죠. 만드는데 원래는 그 만성 간염 환자의 면역 보조제로 우리나라는 수입이 백신 보조제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스라든지 조류독감이 창궐했을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제 케모세라피 할 때에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부작용이 힘들 때 제너럴 컨디션을 높이기 위해 쓰다가 이론적으로 이면 풍차를 높여주니까 캔서를 구경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판단을 쓰는데 단점은 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고 또 그다음 폴리펩타이드도 그냥 3가지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돼지의 비장에서 만든 태블릿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식약청에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2개월간 의료보험을 했어요. 그리고 소견서를 써주면 한 번 더 연장해서 4개월까지 의료보험이 됐는데 올 3월부터 이게 좀 더 의료보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케모테라피 할 때에 사이드 이펙트를 줄여주고 또 케모테라피의 이펙트를 높여준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이트칸들이 나와서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도 이런 상당히 긴 논문도 문서 사이트. 근데 이제 케모테라피 하는 분들 중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분면을 서프레션 돼가지고 뉴트로필 떨어지잖아요. 뉴트로필 피부나고 응급실 가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또 눈 나쁘면 뉴모니아 같은 게 걸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미즐토나 사이머신 알파만이나 이런 폴리알가가 과연 비타민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데 이게 그러면 뉴트로필을 높일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로필을 높일 수 있는 약은 원래 이제 대학에서 의료보험 되는 게 있어요. 뉴트로필 카운트가 떨어지면 그죠? 그거 주사 맞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내추럴하게 이면 풍신을 높여서 높일 수 있는 약이 MSC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전부터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입이 안 되고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여기 이제 헝가리
제약회사 이사가 의사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좋냐 까지 물어보니까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GDP로 올라가느냐. 항상 이제 면역 그 제재하는 그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케모세라피 할 때 가장 문제가 뉴트로피니아가 문제다. 올려주나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80% 올라간다.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 밀싹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뭐 네이처지를 비롯한 많은 논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빨리빨리 한 편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논문이 많다. 이거 하나 빠졌는데 또 캐나다하고 독일에서 또 수입되는 게 있어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어 연구를 해서 수출한 건데 그 제약에 대해서 말로는 이게 이제 네오바스쿨라이처를 차단한다. 신생약은 없애는데 아바스는 FDA의 약품으로 승인을 받았고 자기들은 식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뭐 부작용이 없다. 근데 이게 너무 고가예요. 근데 여기에 논문에 보면은 뉴트로필은 못 올리는데 RBC를 올리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케모세라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미아가 생길 때 딱히 참 쉽지 않잖아요. 뭐 철분제를 주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걸 주면은 아네미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고가예요. 아네미아 개선을 위해서 한 달에 몇 분을 쓰기는.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렸고 하나 빠진 거는 그 인트라아티큐럴 케모세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헤파토마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 트랜스 아티리얼 데마이모랄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구명암도 이 튜머로 가는 혈관을 찾아서 케모세라피를 직접 합니다. 하는데 이 효과는 한 50% 정도. 이것도 문제가 모든 게 이제 이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그 국소적인 치료와 또 지금 우리 모임이 하는 그 시스템 이런 치료들이 좀 더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